안녕하세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말을 자초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30대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벌을 받는 건 잘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거기다 전 사람에게 주변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답니다.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그때의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전 어릴 적 개인 사업을 하신 아빠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엄만 전업주부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가사 일을 하셨고, 아빠는 사업을 운영하시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빠는 자수성가하셨는데 어릴 적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 가족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아빠는 엄마든 저와 남동생이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일하느라 고생하는 걸 도저히 못 보셨어요. 매일 바쁘시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지만 아빠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쉬는 날이면 엄마 대신 요리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자, 여보, 요리 여보 좋아하는 부위로 구워봤는데 한번 맛봐봐. 어때? 맛있지? 내가 당신 먹이려고 정성으로 구웠어. 어, 너무 맛있네. 역시 당신이 구워준 고기가 제일 맛있다니까. 고마워. 자자, 여기 있다 현정아. 맛있지? 원래 아빠인데 첫 번째는 엄마야. 엄마가 행복해야 니들도 행복하고 엄마가 건강해야 니들이 건강한 거야. 늘 그렇게 엄마를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아빠의 모습에 저흰 그게 가족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 회사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남동생은 전문 직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남자친구는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 단 한 번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도 없었고 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전 이 사람과는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충청도 지방이 본가였는데 홀로 서울로 상경에 일하고 있던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안 때문에 사실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할까 싶어 걱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희 집에선 집안이 가난하다는 건 그게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사람이 성실하고 누구보다 저와 잘 맞는다면 결혼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저희 집의 도움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이 멀다 보니 자주 보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시댁에 갈 때면 참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곤 하더라고요. 신우랑 시동생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독립하고 교류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심지어 결혼하고서 첫 명절에 갔더니 시댁엔 아무도 없고 시모 혼자 있더라고요. 어? 어머님, 다들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도 안 보이시고 아가씨랑 도련님은 어디 간 거예요? 아니, 걔들은 이번에 바쁘다고 못 온다고 했고 네 시애빈 밖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아휴, 니들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네. 배고프지? 내가 얼른 밥 차려주마. 안 그래서 전화해서 성준이한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첫 명절인데 어떻게 안 와봐요. 이거 과일이랑 고기랑 좀 사왔어요. 저희 집에서 고기 가져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이걸 어쩜 좋니. 우리 뭐 드릴 것도 없고 죄송해서 어쩌니. 늘 미안해하고 민망해 하시는 심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의 두 동생들은 1년에 한 번도 채 집에 잘 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시분 맨날 밖으로 나다니며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어울리느라 집안엔 도통 관심이 없었죠. 젊었을 적 시분 콜라 튀기며 유흥주점이며 매일같이 드나들며 여자들 만나기 바빴다더라고요. 대신 자식들을 키우고자 시모 혼자 아등바등 사셨다는데 전 고생한 심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씩 시댁에 갈 때면 항상 시분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저에게 하소연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휴, 이놈의 양반은 좀 아들 며느리면 집에 붙어 있던지 한 번은 붙어 있질 않어, 한 번을. 미안하다, 현정아. 내가 니들 온다고 오늘 얘기했었는데 아휴, 그놈의 친구가 뭔지 다 늙어서도 가족 소중한 줄을 몰라요. 미안하다. 아휴,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시내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먹어요. 그래, 그래. 아휴, 내가 아주 그냥 네 시비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허구한 날 밖에서 뭐 하는지 원.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말이다. 내가 아주 네 얼굴 볼 낯이 없다. 시모는 당시 70이 가까워지는 나이임에도 동네 농산일을 매일같이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도 시부가 자꾸만 밖에서 써버리니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부는 일이더라고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부족했었고요. 시모는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손가락 관절염으로 며칠을 아파하실 때면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아까도 손가락 자꾸 아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번에 가져다 드린 파라벤, 그건 잘 하고 계세요? 손이 따뜻해야 굳지 않고 잘 풀리니까 꼭 하세요. 아셨죠? 그래. 그래도 그거 한 번씩 하면 괜찮더구나. 고맙다, 아가. 이제 나도 농산일을 못하겠어. 팔다리 멀쩡할 때까진 해야지 싶었는데 이것도 참 못하겠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젠 좀 쉬엄쉬엄 하셔야죠. 그러다가 몸 더 상하세요. 전형적인 옛 어머니 모습이던 시모가 안쓰러워 전 더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겨울에 입을 외투 하나도 멀쩡한 게 없어 전 철마다 시모가 입을 옷들을 사서 보내드리곤 했어요. 겨울에 입을 두툼한 외투를 보내드리니 시모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가, 네가 보낸 거 잘 받았다. 아유, 너 바쁜데 언제 가서 또 옷을 사와서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어머님 마음엔 드세요? 저번에 같이 나가서 옷 한 벌 사자니까 제가 모시고 가도 안 사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아서 사봤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교환해 드릴게요. 아유, 아니다, 아니야. 너무 마음에 들어. 괜히 네 돈만 쓰게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고맙고 미안하다. 이렇게 시모께선 처음엔 제게 무척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도 저희 집에 참 잘했거든요. 제가 아빠에서 일하다 보니 가끔씩 퇴근할 때면 남편이 저희 회사로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저녁을 먹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남들은 처가 식구들과 자주 밥을 먹는다고 하면 불편해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러질 않았죠. 임서방, 오늘 저녁은 내가 사겠네. 지난번에도 임서방이 저녁 사고 내가 얻어먹었는데 이번엔 내가 사야지. 자네가 또 산다고 하면 다음번엔 나 자네랑 밥 못 먹어.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럼 오늘은 제가 얻어먹겠습니다. 그래. 하여간 자네 덕분에 요즘 얼마나 내가 웃음꽃이 피나 몰라. 직원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사이가 이렇게 처갓집 와서 저녁 먹자고 하는 일이 드물잖아. 다들 부러워서 내 어깨가 한껏 으스해졌어. 남편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항상 잘 챙겼습니다. 별일이 없어도 항상 저희 엄마 아빠에게 안부 인사도 드리고 종종 찾아뵙곤 했어요. 그런 남편을 예쁘게 봤던 건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도 사이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남편 생일 때가 되면 항상 저에게 새 돈으로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 예쁜 봉투에 담아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과의 생일 축하 자리엔 아빠의 두둑한 용돈 봉투가 올라와 있곤 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엄마가 당신 생일이라고 갈비찜에서 보내주셨어.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가 주는 선물. 당신 가지고 싶은 거 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하도 말을 안 해서 좀 더 담았대. 아유,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난 괜히 부담 느끼실까봐 아무런 말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야. 아, 이거 너무 죄송한데? 당신이 우리 집에 잘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빠랑 엄마가 당신이 사위라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몰라. 당신 생일 선물이니까 당신 사고 싶었던 거 사. 알았지?
그렇게 저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들 하나를 낳게 됐습니다. 역시나 출산을 하고서도 신우랑 시동생은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부께선 저에게 전화를 해 오셨는데 전화가 와선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 며느라. 아들 낳았다며. 축하한다. 이렇게 임시 집안 핏줄이 이어지긴 하는구나. 이제 너 애도 낳았으니 너 이제 임시 집안에 발목 묶인 거야. 이제 며느리로서 자리 잡았으니까 더 잘하려무나. 아니, 여러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그렇게 기가 막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가 다급하게 전화를 이어봤더니 대신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지금 이 양반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정아, 미안하다. 이 양반이 나부터 술을 처먹어가지고 정신이 없나 보다. 아가 고생 많았다.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쩌니? 아무튼 몸 관리 잘하고 애 낳고 나서 더 건강에 신경 써야 돼. 내가 줄 건 없고 미역국이라도 한 솥 끓여다 주마.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 보고 싶으실 텐데 남편들 어머님 모시러 가라고 할게요. 고맙다, 고마워. 안 그래도 우리 첫 손주 꼭 보고 싶었는데 네 시비 내가 어떻게 떼놓고 갈 테니까 걱정 말거라. 그렇게 시모 혼자서 저희 집으로 와 첫 손주를 보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오시면서 미역국도 정말 한 솥을 끓여오시기도 했어요. 전 시모의 그 마음과 정성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도 일이 잘 풀리게 됐어요. 승진도 해서 결혼 3년 차가 지나니 어느새 직책도 높아지고 부하 직원들도 많아졌습니다. 늘 퇴근 후에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키도 크고 일도 잘해서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아주 난리야 난리. 무슨 연예인 들어온 것 같다니까? 정말? 당신 팀에서 유일하게 청일점이었는데 남직원 들어오니까 아쉽겠는데? 아유, 아쉽게 뭐가 아쉬워. 그냥 동료 생기가 난 뭐 좋지 뭐. 나야 결혼하고 당신도 있는데 여직원도 관심 받아봤자 뭐가 좋겠어. 그래도 맨날 난 아저씨 보듯 하면서 신입 직원 무슨 연예인 보듯 하니까 좀 웃기긴 하더라고. 이렇게 매일을 남편과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는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4년 차가 지날 때쯤이었어요. 저희 집에 우환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시댁에 일이 터진 거였죠. 당시 시댁엔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는 지인이 1년 연세를 내서 살게 해줬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당장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 돈은 없고 그렇다고 월세로 들어가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졌죠. 시모에게 전화를 해보니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어머님, 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장 나가야 한대요? 한 달 정도 시간은 준다는데, 아유, 한 달을 줘도 뭐하니? 손에 쥔 게 없는데, 전세라도 알아보려고 해도 전세금이 있어야 말이지. 네 시애빈 자긴 친구 집이라도 들어가겠다고 하고, 아이, 그럼 난 말이야. 아유, 정말 이걸 어쩌면 좋니? 역시나 시부께선 본인 살 길만 찾기 급급했고, 시모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된 이유도 다 시부의 과거의 방탕한 생활 때문이었는데 어쩜 이렇게 책임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으신 건지 전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어요. 남편 역시 너무나 속상해 그즈음 집에 혼자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하소연하는 말을 들어보니 신우이랑 시동생도 이 상황을 다 외면하나 보더라고요. 아가씨하고 도련님하고는 얘기해봤어? 지금 상황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인데 서로 합쳐가지고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얘긴 해봤는데, 아휴, 여동생은 결혼 자금으로 돈 다 썼다고 돈 없다지. 남동생도 지금 힘들다지. 돈 나올 곳이 없대.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당신한테 진짜 면목이 없다. 이런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속상해 한숨 마시던 남편은 몇 날 며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상황을 빠르게 눈치챈 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빤 남편의 얼굴 표정만 보고서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저에게 슬쩍 물어보시길래 전 아빠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해 주신 거였습니다. 현정아, 그러지 말고 사돈대 사정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전세금 아빠가 도와줄 테니 마련해 드리는 건 어떨까? 뭐? 아빠가? 아, 아니야. 한두 푼도 아니고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안 되면 월세라도. 매달 월세 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괜찮으니까 전세금 아빠가 마련해 줄 테니 한번 알아봐라. 그래도 사돈댁인데 힘들 때 우리가 도와야지. 임서방이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전 아빠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충청도 지방이라고 해도 전세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자식도 아닌 사돈댁을 위해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 역시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시몬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아빠 덕분에 무사히 시댁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간 이후부터 상황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사실 오래된 가전제품들을 싹 다 바꿔드리고 싶었거든요. 거의 10년이 넘는 가전들이라 여기저기 고장나고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을 같이 보러 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절 말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쁜데 그냥 돈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게 편하지 않겠어? 네? 돈으로요? 아, 뭐 그래도 괜찮은데 어머님 혼자 보러 다니시기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괜찮어. 쉬엄쉬엄 이사 전에 보러 다니면 되지. 그냥 계좌로 보내다오.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같이 보러 다니기엔 번거로우니 절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이사 가는 날 전 시댁에 들어가고서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가전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인 거였어요. 전 이게 뭔가 싶어 시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깔깔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앞으로 살면 또 얼마나 살겠어. 가전제품 아직 다 멀쩡하고 쓸만한데 새 걸 또 살 필요가 있겠니? 어머님, 그래도 고장나고 불편하다고 자꾸 그러셨잖아요. 못해도 냉장고 바꾸실 줄 알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하긴. 이것 봐라. 금은방 가서 내가 이거 맞췄다. 안 그래도 주변에 다른 아줌마들이 자식들이 선물로 금목걸이 많이 해준다길래 나도 하고 싶었는데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금목걸이 맞췄지 뭐. 잘했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 금목걸이 보여주는데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전 그 금목걸이 사라고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시모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그래서 모아둔 돈에서 빼서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답니다. 이사 간 집에서 시부모님과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시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계시는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 이왕지사 집 해준 김에 내 차도 좀 바꿔줘라. 요새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말이다. 안 그래도 친구들 만나기도 힘든데 차라도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나 무슨 낙으로 사나. 아버지, 차는 무슨 차예요? 차 바꿔드릴 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 그만하시고 버스 타고 다니세요. 맨날 약주 드시면서 무슨 차예요? 아니, 그럼 이 나이 먹어서 버스나 타고 다니라고? 친구들 죄다 멀리 사는데 그럼 나는 어쩌라고? 아가, 네 집에 부탁 좀 해봐라. 그래도 너희 집은 돈이 많지 않냐? 아버지, 그 돈이 저희 거예요? 그걸 왜 부탁해요? 정 바꾸고 싶으시면 아버지가 알아서 바꾸세요. 집은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오히려 남편을 흘겨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참 많이 놀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세집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희 친정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얼른 밥만 먹고 집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다 집에 도착할 때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당연히 시부 대신 시모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전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휴, 니들 그렇게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른다. 집엔 잘 도착한 거니? 네, 어머님. 어차피 내일 출근돼야 돼서 얼른 일어나 봐야 했어요. 저희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 시애비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 이사 오고서 자기도 일하겠다고 그러잖니. 우리 나이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저 농산일이나 도우러 가는 거지 뭐. 그러려면 차도 필요한데 네 시애비가 쓸데없는 말 한 건 아니다. 차가 있어야 일도 하러 가고 그러잖니. 그래서 말인데 어떻게 좀 힘들겠니? 못하면 중고라도 말이다. 네? 아,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좀 큰 집으로 다음은 이사 나가려고 해서요. 죄송해요. 순간 시모의 말에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저희 친정 돈을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처럼 얘기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점점 시모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모 생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쯤 저에게 전화 와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예, 에미야, 바쁘니? 아니, 이번에 내 생일 때 내려올 거지? 안 그래도 니들 내려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전화했다. 아, 네, 어머님. 당연히 내려가야죠. 뭐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아는 진이 딸이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들어봤거든. 근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한 1,000만 원쯤이면 크루즈 여행도 간다더구나. 유럽인가 어딘가 간다는데 내가 더 늙기 전에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은데 내 생일 선물로 너 그거 해주면 안 되나 해서 말이야. 네? 어머님, 그 정도면 저랑 남편 둘이 벌어서 꼬박 일한 거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돼요. 죄송한데 대신 동남아 쪽으로 여행 가고 싶으면 저희가 알아볼게요. 아유, 동남아 무슨 동남아야. 친구 가는데 같이 따라가고 싶다니까. 아유, 됐다, 됐어. 솔직히 제 입장에선 점점 시모의 요구가 도가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용돈 챙겨드린 것도 있고 생신이며 연말 연초 명절마다 저희 집보다 더 시댁을 챙겼었거든요. 거기다 전세집까지 마련해드렸는데 끝을 모르고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시니 어느샌가부턴 저도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 시댁에 가면 그때부터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꼭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아유, 저 앞집 며느린 며느리가 집도 해오고 말이야. 주말마다 와서 시댁에서 밥까지 먹는다더라. 아들 내가 맞벌이 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시댁에 잘하는지 몰라. 나도 그거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못해도 두세 번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님, 저희는 멀리 살잖아요. 그래도 전보다 이렇게 자주 오고 있는데 그것도 서운하세요? 아유, 서운하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살갑게 전화도 매일매일 한다는데 난 지인들 모여서 며느리 자랑할 때 입도 못 댔다, 입도. 어머님, 저희 여기 전셋집 해드렸잖아요. 근데 무슨 제가 뭘 안 해요? 어머님 그 말이 제가 더 서운한데요? 그거야 우리가 좀 힘드니까 그런 거고. 넌 꼭 해준 거 그렇게 생색내야 되겠니? 아이, 한 번 해주면 끝이지. 아니, 왜? 돈도 달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건 도대체 뭐였는지, 그렇게 고마워하던 시모의 마음은 거짓이었는지 싶더라고요.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전 점점 시댁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봤자 남편은 본인 일이 바쁘다며 무슨 남일 마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즘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바쁘고 정신없다며 저녁에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을 때가 많아졌어요. 기다리다 못해 전화라면 남편은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퇴근 아직 안 했어?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당신 연락이 없어서 먼저 해봤어. 아이, 저녁에 그냥 먼저 먹으면 되지. 왜 전화야? 나 바빠.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뭐? 나 지금 처음 전화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전화 못하면 메시지라도 보내줘야지. 아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살아? 연락 없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지. 꼭 꼬치꼬치 캐물어서 확인해야 돼? 나 바쁘니까 끊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 건지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턴 저도 모르는 외근, 야근, 출장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일이 유동적이라 주말에도 일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바쁠 때는 없었는데 남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이 이상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때가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에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어떤 젊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뭐예요? 아까부터 저 따라온 것 같은데 뭐냐고요? 저 임성준 씨 아시죠? 바로 임성준 씨 일 때문에 온 겁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저희 남편은 어떻게... 저 시간 있으시면 잠시 카페라도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다급히 말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처음엔 직장 후배인가 아니면 남편이 아닌 지인인가 생각을 했어요. 남편 직장부터 이름까지 다 언급을 하며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말에 전 조심스럽게 근처 카페로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그 남자는 바로 한 여자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하나둘 저에게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 두 사람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예비 아내가 하도 수상해서 제가 뒤쫓아갔는데 두 사람 출장 핑계로 같은 숙소에서 같은 방에 묵고 거기다 외근도 같이 나가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아니,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남편분 좀 설득해 주세요. 저 솔직히 처음에 화가 났는데 저 이 여자랑 결혼할 생각입니다. 남편분만 설득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끝내게 할 테니까 제발 설득 좀 해주세요. 처음엔 따지려고 쫓아다녔는데 보니까 두 분이서 아이 어린이집도 같이 데려다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 나빠 보이지 않으니 다시 남편부터 가정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설득해 주십사고 온 겁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애처롭게 얘기하는 남자의 말에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저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불륜년 남편보다 무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동안 신입으로 왔다는 사람 교육 때문에 바쁘다던데 바로 그 신입이 어지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느라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 남자는 10년을 연애하다 이제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됐다며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한참을 부탁하고선 떠났습니다. 전 너무나 혼란스럽고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퇴근한 남편에게 그대로 그 증거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처음에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사실 난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잘해준 것 뿐이야. 진짜야. 그 여자애가 막 오버해서 그런 거고 그냥 난 호기심에 진짜 호기심에 잠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끝내려고 그랬어. 정말이야. 뭐? 끝내려고 그래? 들어보니까 이미 만난 지 몇 개월이나 지났다며. 당신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어?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바로 끝낼게. 그 여자랑 다 끝낼게.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스트레스에 피곤하다 보니까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진짜 미안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나 당신밖에 없는 것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한테 당신뿐이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그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나 갑작스런 상황이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이미 시간도 늦었고 저 역시 충격이 심해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불륜녀 예비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전 그 메시지를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네요. 그 남자가 보내준 건 음성 파일이었는데
남편이 그 남자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나 보더라고요. 음성 내용은 더 끔찍했습니다. 야, 너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사실 다 얘기했어? 내가 그럼 헤어질 줄 알았냐? 절대 못 헤어지지. 그쪽 여자친구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싫대잖아. 근데 왜 발목 잡고 안 놔줘? 어? 이보세요. 가정도 있으신 분이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저 더는 못 참습니다. 뭐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당신이 애초에 관리 잘했어야지. 당신 직업 공무원 아냐? 그래봤자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 지금 마누라한테 말했다고 나 협박하자는 거야? 나야말로 마누라랑 헤어지면 그만이야. 이런 걸로 날 협박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녹음 속에서 들리는 남편의 음성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그 착하고 순했던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저에게 지금까지 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더 협박하고 있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전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지껏 믿고 살았던 제 남편의 본 모습이 그게 아니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꽃다발을 사오고선 저에게 잘못했다며 그 꽃다발을 내밀고 웃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당신 당장 그 여자하고 헤어진다고 했지? 그럼 핸드폰 내놔. 핸드폰 열어서 내놓으라고. 어? 아니 핸드폰은 왜? 왜? 못 주겠니? 못 주겠지. 헤어진 게 아니니까. 당신 그 뻔뻔한 거짓말에 나 더 이상 안 놀아나.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사람을 속이려 들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바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여보. 됐고, 거짓말한 당신 꼴이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당장 나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나 당신이랑 헤어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진정해. 이혼이라니.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살라고.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일단 내가 나갈게. 어? 당장 이혼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진정하고 생각해봐. 알았지? 여보, 미안해. 그렇지만 이혼은 안 돼. 그러더니 남편은 울먹이며 집을 나갔습니다. 불륜녀 예비 남편에겐 그렇게 표독하게 얘기를 하던 남편은 어디 가고 제 앞에선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더욱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딱 보니 남편이 아예 시모에겐 전화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예, 에미야. 아니 아침부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집 내놨다며?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을 왜 내놓은 거야? 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애한테 뭘 물어? 왜? 네가 직접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혹시 우리 아들하고 싸웠어? 아유, 왜 밖에서 바쁜 애랑 싸우고 그래? 안 그래도 정신도 없을 텐데. 너 자꾸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저도 일하고 있어요. 저도 밖에서 일한다고요.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같니? 너야 편하게 네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거고 우리 아들은 남 눈치 보며 일하는데 우리 아들이 더 힘들지. 괜히 잔소리해서 스트레스 주지 마라. 가장이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한 거야. 부동산에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우리 여기서 안 나간다. 우리 집인데 네가 왜 멋대로 집을 뺀다 말아야. 어? 이건 너 선을 넘은 거지. 아니요. 나가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은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요. 무슨 일인지 그쪽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고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염치 없이 바라기만 했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그러니 도저히 이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렇게 시댁의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집을 내놨다는 걸 알고부터 남편의 태도가 싹 바뀌고 말았어요.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바로 전화가 왔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자 남편은 빽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야, 너 뭐하는 애야? 뭐 집을 내놔? 네가 왜 우리 집을 내놔? 네가 뭔데?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바람 한번 폈다고 지금 우리 집을 이 꼴로 만든 거야? 난 나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해줬다 뺏는 게 어딨어? 당장 취소 안 해? 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어떻게 니네 식구들 하나같이 염치가 없냐? 그건 집안 내력이니? 지금까지 내가 한 거 하나도 안 고마하고
바라기만 하는 거 꾹꾹 참아왔어. 당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근데 뭐? 감히? 지금 나더러 감이라고 했니? 그래, 그깟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이래서 바람핀 거야. 바람핀 거 다 너 때문이라고. 가정 깬 거 나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냐? 엄마 아빠가 차 해달라는 것도 싫다고 생신 선물도 싫다고 하고 네가 우리 집에 해온 게 뭔데? 고작 그 전세금 해온 거 가지고 유세 떨고 싶은가 본데 너 그거 취소 안 하면 각오해. 그러더니 남편은 전화를 훅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이 사람은 결국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것만으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전 바로 서류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서 향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회사였죠. 딱 도착해 회사 안으로 들어가니 불륜녀와 남편은 딱 붙어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절 발견하고선 남편이 기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 여보, 여긴 어떻게... 왜? 귀신이라도 봤나 봐? 내가 여기 못 올 줄 알았어? 광고회사라 자유로워 그런가? 그래서 남의 가정 깨고 불륜도 마음껏 저지르나 봐. 이렇게 둘이서 딱 붙어서 일도 하게 놔두고 말이야.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나가서. 아니 왜?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어디서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이 사람들도 알 건 알아야지. 참 좋은 회사네. 가정 깬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말이야. 자, 이거 소장이거든? 더러운 니들 둘이 어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전 두 사람을 향해 불륜 증거들 다 뽑아서 흩뿌리고 소장을 던졌습니다. 이미 제 말에 주변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가 연락 와선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예, 에이미야.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웠니? 솔직히 사회생활 하는 사람 중에 안 그런 남자가 어디 있다고. 한 번은 눈 감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아도 기세게 구니까 걔가 그런 거지. 네가 너무 속이 좁다 얘. 남자가 큰일 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러세요? 도대체 얼마나 큰일 하려고 그러게 이러는지 참 궁금하네요. 저희 엄마 고생 한번 안 시키고 가정적이었던 저희 아빤 밖에서 이런 일 한 번 없었는데 저희 아빠보다 남편이 뭐가 잘났다고 그럴까요? 됐고요. 전 바람 따윈 받아줄 생각 없거든요. 바람까지 받아줄 속 넓은 며느리 그럼 다시 구하세요. 아유, 애미야, 애미야.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 없을 수가 있는지 그날 이후로 정이 그냥 다 쑥 떨어져 버리더군요. 결국 전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나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분명했기 때문에 위자료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 양육권 또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상간녀에게도 전 위자료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전 남편은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군요. 이혼 판결이 되던 날 전 남편은 저에게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야, 내가 너랑 사느라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알아? 차라리 너랑 헤어진 거 잘 됐다 싶다. 나도 나 좋다는 어린 여자랑 재혼해서 잘 살 거거든? 돈도 많은 게 위자료까지 받아가고 욕심도 많다 정말. 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알았어? 정말 끝까지 염치 없고 뻔뻔하지 않나요? 진짜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져 완전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이렇게 나오니 혹시라도 남아있을 뻔한 미련도 다 없어진 것 같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전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정말 웃기게도 그 불륜녀와는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불륜녀는 예비 남편과 정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 남자가 불륜녀를 용서하고서 결혼을 했답니다. 참 그 소식을 듣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그 여자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거의 쫓겨나듯이 그만두게 됐답니다. 알고 보니 그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직책도 좀 높고 거기다 직원들도 관리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신입 직원과 바람이 났으니 이미지가 아예 개판이 된 거였죠. 자기 발로 나왔다고 하지만 아마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이 그만둔 거죠. 그 불륜녀도 마찬가지고 불륜 사실 알려지고 나서 쫓겨나도 회사를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불륜녀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한번 그렇게 배신했는데 또 언제 그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부디 결혼했으니 가정을 잘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 아들이랑 같이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따로 집을 얻어 나오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같이 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가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면 아마 마음이 더 힘들고 진정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니 금방 극복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금 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 업계에선 다시 일을 못하는가 봅니다. 아마 소문이 날 대로 나서 재취업하기 쉽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미 지인 인맥도 더 파탄이 났으니 얼마나 일을 잘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저한테도 보험 영업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저한테 보험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 보험 좀 들어놔.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보험은 두둑하게 들어놔야지. 혹시라도 아프면 어쩔 건데. 당신도 보험 하나 들어두면 좋을 거야. 내가 잘 설계해 줄 테니까 들어놔. 아이, 혹시라도 당신 아파서 하늘 날아가면 우리 애는 어쩔 거야. 왜? 내가 아프기라도 했으면 좋겠나 봐. 하다못해 어떻게 전 아내한테 보험 영업을 하니? 그럴 시간 있으면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해. 어? 어쩜 이렇게 한 번을 안 바뀌고 뻔뻔하니? 내가 이렇게 벌어야 아들 양육비라도 줄 거 아니야. 다 나도 먹고 살고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하여간 보험 들 거면 나한테 좀 들어. 알았지? 주변에도 좀 홍보도 해주고. 내가 부탁할 때가 당신밖에 없잖아. 뭐 나 좋다고 그래? 양육비 주려면 당신이 가입해줘야지. 당신도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왜? 그 잘난 사람 혼자서 알아서 잘해야지. 왜 나한테 부탁을 하니? 보험을 왜 당신한테 드냐고. 언제 사람 뒤통수 칠지도 모르는데. 헛소리 작작해. 당신한테 보험이라곤 하나도 들 생각 없으니까. 양심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더 뛰어. 참 사람 변하지 않죠? 어쩜 이렇게 끝까지 이러는지 진짜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남편을 제가 그냥 참고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제 속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끝을 냈던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면서 열심히 저희 아들과 함께 살아가려고요. 요즘은 저희 엄마 아빠가 손주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얼마 전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여행도 다녀왔는데 정말 행복하다며 아빠가 무척이나 즐거워하시더군요. 앞으로 몇 년 안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전 끝까지 아빠를 붙잡고 있답니다. 현정아, 얼른 일 배워서 회사 넘겨받거나 그래야지. 아빠 이제 그만이라고 엄마랑 놀러 다니며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얼른 일 배워라. 아빠 나이도 이제 70인데 그만 일해야지. 에이, 아빠, 아빠 끝까지 일해야지. 내가 무슨 아빠 회사를 받아. 아, 그건 안 돼. 아빠 못 보내주니까 끝까지 아빠가 아빠 자리 지켜. 안 돼, 이놈아. 아빠 엄마랑 전 세계 여행 다녀야 된단 말이다. 아빠가 얼른 은퇴해서 손주도 봐주고 그럴 테니까 네가 좀 힘 좀 써봐.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 건강부터 챙기시고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동생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올케 만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비록 결혼 생활 이렇게 끝이 났지만 남동생은 부디 행복하게 잘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 올케한테도 정말 잘하려고요. 저희 엄마 아빠도 지금처럼 두 분이서 다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앞으로 아프지 말고 오래도록 저희 곁에 그렇게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인간관계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유지된다고 하는데 간혹 어느 한쪽이 계속 희생하는 관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결국 끝이 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희생하면 다른 쪽은 그게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너무 자신만 희생하지 말고 또는 남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생각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후회하면 때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절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